나리, 오늘 밤 마을 어귀에서 푸른 불빛을 보는 순간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 불은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태우는 저승의 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그 불꽃 뒤에 숨은 인간의 탐욕을 사냥할 심량짜리 콤비가 있습니다. 허당 어사와 천재 소년의 통쾌한 역전극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터의 소란스러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때는 바야흐로 서리빨 같은 겨울바람이 사람의 옷깃을 사정없이 파고들던 조선 후기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곳은 삼남 지방으로 통하는 길목에 자리한 큰 장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며 물건을 사고 팔고 국밥 한 그릇에 시름을 잇는 활기찬 곳이었으나 말입니다. 그 북적이는 인파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연을 품은 두 영혼이 운명처럼 서로를 향해 걷고 있었던 것이지요. 먼저 우리 주인공 동이를 한번 보십시오. 겨우 10살 남짓 되었을까요? 떼자국이 덕지덕지 앉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샛별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 하면 인근 고을에서 8살에 사서삼경을 떼고 10살에 향시 장원을 차지해 온 고을을 뒤흔들었던 바로 그 천재 신동이었던 것이지요. 허나 말입니다. 호사다마라 하였던가요? 너무도 영특하고 정직했던 동이의 아버지가 고을 수령의 추악한 비리를 고발하려다 역공을 당해 가문이 풍비박산 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끌려갔고 동이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낡은 책 한 권만을 품에 안고 도망치다 결국 저 흉악한 인신매매범들의 손에 붙잡히고 만 것입니다. 장터 한복판, 동이는 짐승처럼 새끼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멧돼지 같은 덩치에 눈매가 매서운 장사꾼이 침을 튀기며 외치고 있었지요.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오. 글을 읽는 건 기본이고 셈이 번개보다 빠르니 집안의 살림을 맡기기에 이보다 좋은 놈이 어디 있겠소? 자, 100냥, 단돈 100냥에 모시겠소. 구경꾼들이 웅성거릴 때 묶여있던 어린 동이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헛수고하지 마세요. 내 머릿속에 든 지식은 100냥 따위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아저씨 주머니에 든 그 장부 말이에요. 어제 급하게 지어낸 가짜죠? 종이에서 아직도 먹 냄새가 진동하는데 누굴 속이려 하십니까? 순간 장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장사꾼의 얼굴이 화로 불처럼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감히 어린 놈이 장사 미천인 장부를 건드리다니. 분노한 장사꾼이 큼지막한 손을 치켜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손 내려놓지 못하겠느냐? 어디선가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우리의 또 다른 주인공, 박칠성이었습니다. 갓 임명받은 암행어사라지만 몰골을 한번 보십시오. 지독한 길치라 길을 헤매다 소매치기에게 보찜을 다 털리고 주머니엔 딱 10냥밖에 남지 않은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배가 고파 주막을 찾던 길이었는데 아이가 맞으려 하니 정의감 하나로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든 것입니다. 뭐요? 당신이 이 아이를 살 돈이라도 있소? 장사꾼이 코방귀를 뀌며 물었습니다. 칠성은 당당하게 가슴을 폈습니다. 있다. 당연히 있지. 얼마냐? 100냥이요. 칠성의 손이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손끝에 걸리는 건 달랑 엽전 몇 푼뿐이었습니다. 주머니를 다 털어 손바닥에 올려보니 딱 10냥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고 장사꾼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어디 거지 나리께서 장난질을 하시는구먼. 심냥? 지나가는 개가 웃겠소. 칠성이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쩔쩔매고 있을 때 동희가 조용히 장사꾼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아까 그 장부 말이에요. 세금 포탈한 흔적이 3군데나 정확히 찍혀 있던데 지금 저 나리한테 심량 받고 나를 넘기지 않으면 당장 포도청으로 달려가서 그 장부의 가짜 계산법을 다 풀어버릴 거예요. 선택하세요. 심량입니까? 아니면 관가 구경입니까? 장사꾼의 눈이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었습니다. 잠시 동희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던 그는 결국 칠성의 손바닥에서 심량을 낚아채듯 빼앗아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량 한 잎으로 두 사람의 기묘한 인연이 맺어진 것이지요. 칠성은 아이를 구했다는 뿌듯함에 어깨를 으쓱거렸으나 그 순간 꼬르륵 하는 천둥 소리가 그의 배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동희가 한심하다는 듯 칠성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나리, 그거 품속에 든 거 진짜 마패 맞아요? 아까 장사꾼 쫓을 때 쓰시지 왜 맞을 뻔하셨어요? 이놈아, 어사는 정체를 숨겨야 하거늘. 그건 비밀이니라. 칠성은 사실 마패를 꺼낼 타이밍을 완전히 놓친 것이었으나 끝까지 어사의 체면을 세우려 애썼습니다. 동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칠성에게 제안했습니다. 길도 못 찾고 돈도 없고 마패도 제때 못 꺼내는 어사 나리라니. 좋습니다. 나리가 저를 구해주셨으니 제가 나리의 머리가 되어드릴게요. 대신 제 밥값은 나리가 몸으로 때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조합입니까? 조선 최고의 머리를 가진 소년과 무예 실력은 좋으나 눈치는 빵점인 어사의 동맹. 20냥짜리 인연이 앞으로 조선 팔도를 어떻게 뒤흔들지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길치어사와 천재소년이 함께 걷는 밤길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장터를 떠나 해포마을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인색한 밤이었지요. 찬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져서 칠성의 혓바지 사이로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에치, 이놈아, 아까부터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어사라는 직분은 모름지기 고행의 길이라고. 내가 일부러 험한 길을 골라 걷는 것이지 결코 길을 몰라서 헤매는 게 아니란 말이다. 칠성이 붉어진 코를 훌쩍이며 호기를 부렸으나 동희는 대답 대신 품속에서 낡은 책을 꺼내 손으로 슥슥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그 모습이 못내 궁금해졌습니다. 야, 동희야. 너는 그 낡은 책이 그리도 좋으냐? 아까부터 손에서 놓질 않는구나. 동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물건이에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지만 공짜 지혜는 책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리고 정직한 눈으로 세상을 보면 보이지 않던 진실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동희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칠성은 문득 이 아이의 어깨가 얼마나 가녀린지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말투는 어른보다 영악할지언정 속마음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저 어린아이였던 것이지요. 칠성은 큼지막한 손을 뻗어 동희의 머리를 툭툭 쳤습니다. 걱정 마라. 이제 내가 내 보호자 아니냐. 비록 돈은 10냥밖에 없었지만 아니 지금은 한 푼도 없지만 내 몸뚱이 하나는 튼튼하니 굶기진 않으마. 그렇게 티격태격 걷다 보니 드디어 목적지인 해포마을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마을의 풍경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통 마을 입구라면 장승이 반기고 개 짖는 소리라도 들려야 하거늘 이곳은 정막 강산이 따로 없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내렸고 집집마다 대문은 흉물스럽게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지요. 칠성은 자기도 모르게 동희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야, 동희야, 여기 좀 이상하지 않느냐? 도깨비 불인지 뭔지 때문에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더니 정말 유령 마을이 다 됐구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한 불빛이 번쩍하고 나타났습니다. 칠성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히, 저거 보느냐? 저게 바로 그 도깨비 불이냐? 칠성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나자빠지는 순간 어둠 속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 야밤에 폐허가 된 마을에 숨어든 놈이. 순식간에 횃불을 든 대여섯 명의 장정들이 두 사람을 포위했습니다. 앞장선 이는 우락부락한 체구에 몽둥이를 꼬이 쥐고 있는 순찰대장이었지요. 칠성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은 채로 헛기침을 하며 위험을 세우려 했습니다. 에헴, 이 무엄한 놈들, 감히 누구에게 몽둥이를 들이대느냐? 나는 한양에서 내려온.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순찰대장이 칠성의 꾀죄죄한 행색과 먼지투성이 옷을 훑어보더니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오호라, 이놈이 바로 마을 빈집을 털러온 도둑놈이로구나. 여봐라, 이 수상한 놈을 당장 맺혀라. 아니, 이보게, 내 말 좀 들어보게나. 나는 도둑이 아니라. 퍼? 으악. 박칠성의 비명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순찰대장의 몽둥이가 사정없이 칠성의 엉덩이를 강타했습니다. 평소 무예 실력이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갑작스러운 기습에다 어사출두를 외치려 해도 마패를 어디다 뒀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것을요. 칠성은 보찜을 뒤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똥이야, 마패, 내 마패 어디 있느냐? 빨리 찾아봐라. 칠성이 땅바닥을 뒹굴며 몽둥이 찜질을 당하는 아수라장 속에서 동희는 아주 느긋하게 한쪽 옆에 서서 사과 하나를 슥슥 닦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삭거리는 소리가 몽둥이 소리 사이로 경쾌하게 울려 퍼졌지요. 날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패는 안주머니에 넣으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 보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제가 아까 봤거든요. 동희는 느릿느릿 칠성의 보찜을 열더니 흙먼지가 묻은 낡은 마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매질을 하던 순찰대장의 코앞에 마패를 쓱 들이밀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보고도 계속 때리시면 나중에 곤장백대로는 안 끝날 텐데요. 순찰대장의 눈이 마패에 새겨진 말 그림에 고정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5마리의 말이 선명하게 새겨진 암행어사의 상징. 순찰대장의 손에 들려있던 몽둥이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어사, 암행어사 출두야? 순찰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흙을 털며 일어나 엉덩이를 문질렀습니다. 이놈들, 이제야 알아보느냐? 내가 바로 아야야, 조선 최고의 어사 박칠성이다. 여러분, 몽둥이 세례를 받고서야 신분을 밝힌 이 어설픈 어사와 그 곁에서 사과를 씹으며 상황을 지켜보는 천재 소년. 이 두 사람이 과연 이 흉흉한 마을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도깨비불 뒤에 숨겨진 그 추악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야기는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공포가 심장을 갉아먹는 소리입니다. 순찰대장의 오해로 인한 소동이 한바탕 지나간 뒤 칠성과 동희는 마을 어귀의 작은 초가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방 안에는 기름 한 방울 아까워 켜지 못한 희미한 등잔불만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기괴하게 늘어뜨리고 있었지요. 낮게 깔린 순찰대장의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사나리,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 형편을 보시면 제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실 겁니다. 여긴 이제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요. 칠성이 욱신거리는 엉덩이를 문지르며 물었습니다. 대체 그 도깨비불이라는 게 어찌 나타난단 말이냐?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엔 믿을 수가 없구나. 순찰대장은 몸서리를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작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강 건너 해포마을에서 밤마다 푸른 불꽃이 춤을 춘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처음엔 다들 헛것을 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불꽃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멀쩡하던 집이 잿더미가 되고 그 불을 직접 목격한 이들은 며칠 못 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피를 토하며 죽어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동이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아저씨, 그 불꽃이 나타날 때 혹시 특별한 냄새는 안 났나요? 예를 들면 썩은 달걀 냄새라든가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 같은 거요. 순찰대장은 깜짝 놀라 동이를 바라봤습니다. 어찌 알았느냐? 그래, 마치 무덤가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가 온 마을을 진동했지. 사람들은 그게 저승사자의 입김이라고들 하더구나. 칠성은 겁에 질려 침을 꿀꺽 삼켰지만 동이의 눈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동이는 품속의 책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듯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인, 뼈가 썩어 나오는 가루, 푸른빛. 동이의 작은 입술이 소리 없이 달싹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과 동이는 순찰대장의 안내를 받아 도깨비불로 가장 먼저 아들을 잃었다는 노파의 집을 찾았습니다. 마당에는 깨진 항아리와 흩어진 집단만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나무 껍질처럼 마른 노파가 아들의 유품인 낡은 저고리를 안고 소리 없는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날이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저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 담벼락에 핀 푸른 꽃을 보고 신기해서 손을 댔을 뿐인데 그날 이후로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더니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이게 다 귀신이 노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파의 서러운 통곡 소리가 텅 빈 마을에 메아리 쳤습니다. 칠성은 코끝이 찡해져 노파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십시오. 이 박칠성이 이름 석자를 걸고 그 귀신이란 놈의 멱살을 잡아서라도 원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동이는 감상에 젖는 대신 아들이 만졌다는 담벼락 아래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한 줌 집어 냄새를 맡고 혓바닥을 살짝 대어 맛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나리, 이것 좀 보세요. 동이가 가리킨 곳에는 정체 모를 기름진 액체가 흙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귀신의 눈물이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뿌려놓은 미끼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저승사자의 불꽃이라 믿으며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10살 박이 꼬마는 벌써 인간의 악취를 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저 멀리서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마을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형형색색의 깃발을 앞세우고 요란한 방울소리를 내며 나타난 이는 바로 이 마을의 구원자로 불리는 강무당이었습니다. 저주로다. 해포마을의 지기가 다하여 땅 귀신이 노하였으니 이곳에 머무는 자는 필히 화를 입을 것이로다. 목숨을 보전하고 싶거든 당장 땅을 버리고 떠나거라. 강무당의 서슬 퍼런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땅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동희는 강무당의 화려한 비단 소매 끝에 묻은 작은 얼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얼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강무당은 정말 신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옥의 문을 여는 악마의 대변인일까요? 이제 진실을 향한 동의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옛말에 발없는 말이 천리 가고 주막 평상에 앉은 입이 나라님 소식까지 전한다고 했습니다. 마을에 온갖 흉흉한 소문이 모여드는 곳, 바로 달포마을 어귀의 해포주막입니다. 칠성과 동희는 흙먼지를 털며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구수한 청국장 냄새와 막걸리 향이 진동했지만 주막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도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선뜻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칠성이 헛기침을 하며 주모를 불렀습니다. 이복의 주모, 여기 국밥 2그릇 시원하게 말아주게나. 아, 돈은 나중에 내겠네. 주모가 눈을 흘기며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나리, 요즘 세상에 외상이 어디 있답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떠나서 장사도 안 되는데 어서 돈부터 내놓으시오. 칠성이 당황하여 품속을 뒤적이며 땀을 흘릴 때 동희가 슬그머니 나섰습니다. 동희는 품속에서 반짝이는 종이에 쌓인 알록달록한 옥춘당 하나를 꺼냈습니다. 칠성이 장터에서 배고프다고 징징대는 동희에게 마지막 남은 푼돈을 털어 사줬던 그 귀한 사탕이었지요. 아줌매, 이거 하나 드셔보실래요? 한양에서 아주 귀하게 건너온 건데 이거 드시면 입안에서 꽃향기가 나고 주름살이 펴진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주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사탕을 입에 넣은 주모의 얼굴에 단번에 화색이 돌았지요. 어머나, 이게 어찌 이리 달콤하다니? 야, 꼬마야, 너 참 보는 눈이 있구나. 그래, 궁금한 게 뭐냐? 이 아지매가 아는 거라면 다 말해주마. 동희는 이때다 싶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지매, 요새 마을에서 제일 배불리 먹고 사는 집이 어디예요? 다들 굶어 죽겠다는데 혼자 비단옷 입고 고기 굽는 집 말이에요. 주모가 주변을 살피더니 동희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말도 마라. 저기 강 건너 사는 강무당 부부 집. 도깨비불 소동 이후로 땅값은 똥값이 됐는데 그 무당 부부가 그 땅들을 죄다 사들이고 있단다. 게다가 저기 구석에서 혼자 술 마시는 굽은 허리 영감 보이지? 저 양반도 원래 거지나 다름없었는데 요즘은 매일같이 무당집을 드나들며 고기 맛을 본다더구나. 동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칠성은 국밥 국물을 들이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희는 벌써 머릿속으로 새 인물의 관계를 선으로 긋기 시작했습니다. 무당, 땅, 그리고 심부름꾼 영감. 그날 밤 동희는 칠성을 재촉하여 강무당의 사가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담벼락 밑에 몸을 바짝 붙인 두 사람의 귀에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은밀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제 해포마을 땅의 절반이 우리 손에 들어왔소. 조금만 더 불을 지피면 나머지 사람들도 겁에 질려 땅을 내놓겠지? 무당 남편의 탐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강무당의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굽은 허리 영감에게 기름을 더 챙겨주게. 내일 밤에는 마을 가장 큰 어르신 댁 창고에 불을 놓으라고 해. 그래야 공포가 극에 달할 테니. 아, 그리고 그놈의 푸른 가루도 아끼지 말고 뿌리라고 전하게나. 담장 밖에서 듣고 있던 칠성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놈들. 당장 들어가서 목을 쳐야겠다. 하지만 동희가 칠성의 옷소매를 꽉 잡았습니다. 나리, 참으세요. 지금 들어가면 증거를 인멸할 거예요. 우리는 저들이 진짜 불을 내는 현장을 잡아야 합니다.
귀신이 아니라 인간이 지른 불이라는 걸 마을 사람들 눈앞에서 보여줘야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황금을 위해 이웃의 삶의 터전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불은 저승의 불이 아니라 탐욕으로 타오르는 지옥의 불이었던 것이지요. 칠성은 동희의 차분한 목소리에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 박칠성이 내일 밤 저들의 추악한 연극을 끝내주마. 어둠 속에서 강 무당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마을 위로는 차가운 겨울 바람만이 윙윙거렸습니다. 과연 동희와 칠성은 저들의 치밀한 방화 계획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손에 땀을 쥐는 잠복과 급습의 순간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도깨비불이 나타난 자리를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음 날 새벽 동희는 칠성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직 서리가 채 가시지 않은 해포마을의 공기는 폐부를 찌를 듯 차가웠지요. 동희는 어제 무당 일당의 대화를 엿듣고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마을 어귀에 타버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리, 여기 좀 보세요. 이 바닥에 남은 흔적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칠성이 눈을 비비며 바닥을 살폈습니다. 무엇이긴 불의 탄재 아니냐? 귀신이 훑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저승의 가루지. 동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품속에서 아버지가 남긴 낡은 책을 펼쳤습니다. 그 책의 한 귀퉁이에는 연금술과 광물에 관한 정교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지요. 아니요, 나리. 이건 저승의 가루가 아니라 인이라는 광물의 찌꺼기입니다. 동물의 뼈나 오래된 무덤가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걸 기름에 섞어 태우면 밤눈에는 푸르스름한 불꽃으로 보이지요. 보십시오. 이 흙에서 나는 냄새를. 동희가 흙 한 줌을 칠성의 코끝에 들이밀었습니다. 칠성은 코를 킁킁거리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돼지비계 썩는 냄새가 아니냐? 고약하기도 해라. 맞습니다. 귀신은 배가 고프지 않으니 기름을 먹지 않지요. 하지만 인간은 불을 피우기 위해 기름이 필요합니다. 강 무당일당은 돼지기름에 인가루를 섞어 마을 곳곳에 뿌려둔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굽은 허리 영감이 그곳에 불을 붙여 도깨비불쇼를 연 것이지요. 칠성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불을 보고 죽었다는 사람들은 어찌 된 것이냐? 동희의 눈빛이 슬픔으로 짙어졌습니다. 나리, 이는 독성이 강합니다. 태울 때 나오는 연기를 직접 마시면 폐가 녹아내리고 피부에 닿으면 타들어가는 고통을 주지요. 마을 사람들은 귀신의 저주라 믿고 공포에 질려 시름시름 앓았겠지만 사실은 저들이 뿌린 독에 중독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황금을 손에 넣기 위해 사람의 목숨을 벌레만도 못하게 여긴 저들의 잔인한 말입니다. 동희는 잠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지요.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다. 다만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가 있을 뿐이다. 나리, 이제 우리는 귀신을 잡는 게 아니라 괴물을 잡아야 합니다. 저들이 오늘 밤 마을에서 가장 큰 어르신 댁 창고에 불을 놓겠다고 했으니 그곳에서 현장을 덮쳐야 해요. 칠성이 주먹을 불끈 쥐며 칼자루를 고쳐 잡았습니다. 뭐냐? 이 박칠성이 오늘 밤 그 굽은 허리 영감인지 뭔지 하는 놈의 다리를 분질러 놓으마. 감히 어사나리 앞에서 장난질을 쳐? 하지만 동희는 칠성을 만류하며 빙긋 웃었습니다. 아니요, 나리. 그냥 잡으면 재미없죠. 저들이 믿는 도깨비불보다 더 무서운 진짜 귀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나리, 혹시 연기 좀 하실 줄 아십니까? 칠성은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희의 눈동자 속에는 이미 저들을 파멸시킬 기막힌 계책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동희가 준비한 진짜 귀신은 무엇일까요? 허당 어사 박칠성이 과연 동희의 지시대로 연기를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어둠이 깔린 해포마을, 운명의 매복 현장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한겨울 빈집의 벽장 속이 얼마나 추운지 짐작이나 가십니까?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좁은 공간에서 박칠성과 동희는 서로의 숨소리에 의지한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강 무당일당이 불을 지르기로 예고한 마을 최고 어르신인 김참판 댁의 뒷마당 창고였지요. 아이고, 동희야, 나 죽는다. 다리에 쥐가 나서 죽을 지경이야. 어사 체면에 벽장 속에 갇혀서 쥐랑 눈싸움을 해야 쓰겠느냐? 칠성이 모기만한 목소리로 징징거렸습니다. 벽장 구석에서는 정말로 쥐 한 마리가 찍찍거리며 칠성의 발가락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지요. 칠성은 무예를 닦은 장정이었으나 이상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과 발밑을 기어다니는 생쥐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위인이었습니다. 동희가 칠성의 입을 작은 손으로 꽉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리, 조용히 하세요. 지금 쥐가 문제가 아니에요. 심량어치 값은 하셔야죠. 조금만 참으시면 제가 내일 주막에서 제일 맛있는 수육 한 접시 사드릴게요. 수육? 그래, 소고기 수육이면 참아야지. 그런데 이 쥐놈이 내 버선코를 갉아먹는 것 같구나. 칠성은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죽은 듯이 숨죽이고 있을 때 동희가 문득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리나리는 왜 어사가 되셨어요? 길도 못 찾고 겁도 많으시면서. 칠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벽장 틈새로 들어오는 차가운 달빛이 칠성의 눈가에 머물렀지요. 나라고 처음부터 이랬겠느냐. 나도 한때는 한양에서 알아주는 수제 소리를 들었단다. 그런데 말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면서 남들 다 아는 뒷배 하나 없이 낙방만 거듭했지. 이번 어사 임명도 사실은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험한 고을만 골라가는 조건으로 겨우 얻어낸 자리란다. 칠성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를 처음 봤을 때 내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더구나. 똑똑하지만 세상에 기댈 곳 없는 그 처량한 모습 말이다. 그래서 내 전 재산 심량을 다 털어버린 거야. 내 과거를 구하는 마음으로. 동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동희는 슬그머니 칠성의 커다란 손을 잡았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동희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았지요. 나리, 걱정 마세요. 나리는 허당이지만 정직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은 길을 잃어도 결국 목적지에 도착한다고요. 그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사박사박하고 눈을 밟는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과 동희는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칠성의 손이 자연스럽게 칼자루로 향했고 동희의 눈은 벽장 문틈에 바짝 붙었습니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검은 복면을 쓴 그림자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커다란 기름병을 꺼내더니 창고 구석구석에 뿌리기 시작했지요. 코를 찌르는 돼지기름 냄새와 매캐한 인가루의 향이 벽장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림자가 품속에서 부싯돌을 꺼내 치는 순간 동희가 칠성의 손등을 톡톡 쳤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지금입니다, 나리. 여러분, 보십시오. 좁은 벽장을 박차고 튀어나가는 박칠성의 모습은 더 이상 허당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은 사자 같은 기세로 포효하며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어사 출두야. 이 불장난하는 쥐새끼 같은 놈들, 거기 서지 못할까? 과연 복면을 쓴 그림자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칠성과 동희는 이 화마로부터 마을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불꽃 튀는 추격전과 진실의 폭로가 이어지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여러분, 정적이 흐르는 한밤중의 창고 안 부싯돌이 부딪히는 착, 착 소리가 이토록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릴 수 있을까요? 복면을 쓴 그림자가 마침내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돼지기름이 밴 집단에 불이 붙자마자 동희가 말했던 그 기괴한 푸른 불꽃이 화르르 피어올랐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이 순식간에 저승의 입구처럼 푸르스름하고 음산한 빛으로 가득 찼지요. 히히, 오늘도 도깨비님이 노하셨구나. 자, 이제 이 마을의 마지막 희망도 잿더미가 되겠지. 그림자가 낮게 읊조리며 만족스러운 듯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서 출두야. 이 천인공노할 놈아. 벽장문이 쾅 하고 부서지듯 열리며 박칠성이 사자처럼 포효하며 튀어나왔습니다. 칠성의 손에는 어느새 서슬 퍼런 칼날이 달빛을 받아번뜩이고 있었지요. 평소에 허당기는 온데간데없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의 눈빛은 영락없는 호랑이의 형상이었습니다. 아니, 내 놈들이 어찌 여기에. 당황한 그림자가 뒷걸음질을 치다 복면이 벗겨졌습니다. 드러난 얼굴은 예상대로 강무당의 수종 노릇을 하던 굽은 허리 영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창고 밖에서 도깨비다. 도깨비가 나타났다. 하는 비명과 함께 또 다른 인형이 나타났으니 바로 이 모든 일을 배후에서 조종하던 강무당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확인하러 왔다가 칠성의 칼날 앞에 마주하게 된 것이지요. 나리, 저놈이 주범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동희가 창고 구석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커다란 멍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칠성이 무당 남편과 합을 겨루는 사이 동희는 젖은 멍석을 푸른 불꽃 위로 덮어 씌웠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며 도깨비불의 환상이 순식간에 꺼져버렸지요. 이 이놈들이 내 계획을 망치다니. 죽어라. 무당 남편이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박칠성 어사가 누구입니까? 비록 길은 못 찾아도 무예 하나만큼은 낙방 끝에 얻은 어사 자리가 아깝지 않을 실력이었지요. 내 이놈,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감히 목숨을 구걸하느냐. 칠성의 발차기가 무당 남편의 명치를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으윽 소리와 함께 무당 남편이 낮아빠지자 동희가 기다렸다는 듯 마당으로 도망치려는 굽은 허리 영감의 발 앞에 콩알 반되를 차르르 뿌렸습니다. 아이쿠, 기름진 바닥에 콩알까지 밟은 영감은 개구리처럼 대자로 뻗어버렸지요. 그 소란을 듣고 미리 매복해 있던 순찰 대장과 포졸들이 횃불을 밝히며 들이닥쳤습니다. 어사나리, 무사하십니까? 순찰 대장이 밧줄을 가져와 두 놈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제야 칠성은 칼을 거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땀방울이 턱 끝까지 맺혔지만 그의 얼굴에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진짜 어사로서의 긍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동희야, 봤느냐? 내가 방금 그 어사 출두 외치는 소리 꽤 멋지지 않았느냐? 칠성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묻자 동희는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시크하게 대답했습니다. 날이 목소리는 좋았는데 칼을 반대로 잡으셨던 거 아세요? 날이 아니라 칼등으로 치시더라고요. 어허, 그건 내가 저놈들 목숨을 보존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는 깊은 배려였느니라. 그렇고 말고. 여러분 보십시오. 탐욕에 눈이 멀어 마을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자들이 차가운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달포마을에서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을 강무당 그 여우 같은 여인에게 이 진실의 철퇴를 내리칠 마지막 순간이 남았으니까요. 여러분, 드디어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해포마을을 휘감았던 그 음산한 푸른 안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강물 위로 부서지고 있었지요. 달포마을의 넓은 공터에는 수많은 마을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화려한 신칼을 휘두르며 마지막 발악을 하는 강무당이 서 있었지요. 이놈들, 감히 신의 대리인인 나를 모욕하다니. 당장 이 작두 위에서 천벌을 내릴 것이로다. 강무당이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겁박할 때 군중 사이를 가르고 박칠성이 나타났습니다. 칠성은 어젯밤 잡은 무당 남편과 굽은 허리 영감을 포졸들에게 끌고 나오게 했지요. 그들의 몰골을 본 강무당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강무당, 내 인연, 내가 말한 신의 뜻이 고작 이 돼지기름과 인가루였느냐? 칠성이 호통을 치며 동이가 찾아낸 비밀 장부와 기름병을 사람들 앞에 던졌습니다. 동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낭낭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무당은 도깨비불로 여러분을 겁주어 땅을 헐값에 가로챘습니다. 여기 이 장부를 보세요. 해포마을 땅의 절반이 이미 이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땅을 사서 무엇하겠습니까? 오직 탐욕에 눈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짓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무당이 사실은 자신들의 삶을 파괴한 장본인이었다니. 분노한 백성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강무당은 결국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구걸했으나 박칠성 어사의 심판은 추상 같았습니다. 사람의 공포를 이용해 배를 불리고 무고한 목숨까지 앗아간 내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여봐라. 이 일당을 당장 관하로 압송하여 극형에 처하라.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습니다. 강무당 일당이 끌려가고 해포마을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싸들고 강을 건너 돌아왔습니다. 뒤집어 놓았던 항아리를 바로 세우고 마당에 자풀을 뽑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동이는 그 광경을 마을 언덕 위에서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품속에서 아버지가 남긴 낡은 책을 꺼내 잠시 손으로 쓸어보았지요. 아버지 보셨나요? 정직한 눈으로 본 세상은 결국 승리했어요. 칠성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쑥스러운 듯 다가왔습니다. 내 녀석 정말 10냥 이상의 가치가 있구나. 아니, 100냥, 1000냥을 줘도 아깝지 않을 보배로다. 동이가 딴청을 피우며 피식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나리. 이제 제밥값은 소고기 수육으로 올려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10냥 계약은 여기서 끝입니다. 뭐라? 이놈이 어사 나리를 놀려? 야, 동이야. 같이 가자. 칠성이 허둥지둥 동이의 뒤를 쫓았습니다. 동이는 앞장서서 걸어가다 슬쩍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지요. 칠성은 소매 속에서 아껴두었던 사탕 하나를 꺼내 동이의 입에 쏙 넣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길치 어사와 천재 소년, 이 기묘한 콤비가 이제 또 다른 억울한 사연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심량으로 시작된 인연이 조선 팔도의 눈물을 닦아주는 희망의 등불이 된 것이지요. 세상에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지만 또 그 세상을 구하는 것 역시 사람의 따뜻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지는 노을이 오늘따라 유난히도 붉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해포마을의 도깨비불은 꺼졌지만 우리 마음속의 탐욕이라는 불꽃은 언제든 다시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정직한 눈과 따뜻한 용기가 있다면 그 어떤 어둠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허당 어사 박칠성과 천재 소년동이의 다음 모험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다시 이주막을 찾아주십시오. 더 구수하고 통쾌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